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의 마지막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 9월의 마지막 강의면서 이제 동영상으로도 마지막 수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우리 학생들 얼굴 보면서 조금 더 친숙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즘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조금 불안하기는 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도 맞았고 이제 치료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큰 걱정 없이 이제 대면으로 수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학생들 조금 더 긴장의 끈을 꽉 매시고 이제 우리 시험도 합격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 학기 마무리 잘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남은 시간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강의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매번 그랬던 것처럼 지난주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의료 수가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부담금 플러스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이 합쳐서 이제 의료 수가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상대 가치 점수 곱하기 환산 지수, 그래서 이제 점수로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받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가에는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정액제, 신포괄수가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놨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가 도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진료 각각의 행위마다 수가가 산정이 되고요. 포괄수가제 같은 경우는 4개 진료과에서 7개 질병군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4개 진료과 같은 경우는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물론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종양이라든지 악성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액제 같은 경우는 2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 기억날까 모르겠어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일당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했을 때 일당 진료비로 수가가 이제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포괄수가제하고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들을 이제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신포괄수가제라고 해가지고 시범 사업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포괄수가제 같은 경우는 지금 7개 질병군인데 신포괄수가제 같은 경우는 이제 500여 개가 넘는 600개에 가까운 질병에 대해서 지금 시범 사업 중에 있는 이런 의료 수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보험수가 산정 같은 경우는 매년 그 여러 단체에 모여가지고 이제 계약을 통해서 1년을 계약을 통해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 단체들이 이제 그 체결을 못했다. 체결을 못하면 이제 건정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1년 동안 수가 산정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진료비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행위료 종별 가산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정된 수가 산정에다가 이제 종별로 해가지고 가산율을 조금 더 주겠다. 그래서 상급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30%로 해가지고 5%씩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은 30%. 그 다음에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가산율이 있었고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22%를 기준으로 해서 4%, 3%, 4% 이렇게 이제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22%에서 18%, 15%, 11%.
그러니까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의원에서는 11%의 가산율이 붙는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 관찰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급여는 법적 그 비급여가 있었고 한시적 비급여가 있었는데, 그 법적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별도로 고시된 항목에 의해서 비급여가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 한시적 그 비급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보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도 여건상 온 국민이 이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인정하기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고가인 경우, 이런 것들은 한시적으로 비급여 항목이 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액 본인 부담 100대 100 이거 이제 코딩 잘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의료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의료기술에 대한 신청은 의료기관이나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의 신청을 며칠 이내에 했었냐면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이걸 이제 신청을 이제 심평원에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평원 또는 이제 복지부에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 급여 기준, 급여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자, 급여에서 이제 요양 그 건강보험 그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위별 행위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요양급여의 일반 원칙을 보시면 요 요양급여 적용 기준이라든지 방법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절차대로 시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양급여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이제 방법이라든지 절차,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상한 법인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제외 대상에 필요한 이런 사항들을 다 정해 놓는다, 규정해 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양급여 일반 원칙 보시면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성별이라든지 직업, 심신상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진료의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해서 이제 결국은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이제 그 요양급여가 지급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는 연령이 1세 미만이냐, 그 다음에 6세, 1세에서 6세냐, 그 다음에 18세 미만이냐, 아니면은 65세 이상이냐, 뭐 70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요양급여에서 뭐 정액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산이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나이에 따라서 요양급여가 되는 것도 있고, 비급여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연령이라든지 성별, 예전에 그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 보건소도 이제 그 공보위들이 많이 하지만 또 좀 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닥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페이닥터가 이제 그 진료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분이 약간 의사신데, 의사 면허증은 있으신데 약간 이제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 할아버지 환자가 오셨는데, 보건소는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환자가 오셨는데 질병명이 나중에 이렇게 쭉 봤더니 그 자궁염이라고 자궁에 염증이 있다고 진단명을 코드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분이
이제 이거 할아버지신데 진단명이 잘못됐다 그랬더니 자기가 더 잘 안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심평원에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어떻게 성별 확인도 못하냐, 할아버지한테 자궁염이라는 질병 그 진단명을 넣을 수 있냐라고 해서 굉장히 한마디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뿔이 나셔가지고 이제 그 도청에다가 연락한 이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성별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질병명이 올라가면은 다 삭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별도 따져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요양급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경우는 심신 상태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를 한다라는 말은, 일단은 의료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아니면 보호자가 이해하기 쉽게끔 뭐 설명이라든지 지도 의무 이런 것들도 이제 가산금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일단은 우리가 뭔가를 시행을 할 때 그냥 너무 과잉진료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조금 비용적으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요양급여 1번 원칙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최적의 방법으로 시행을 할 때 그 모든 의료기관은 적절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에 맞게끔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일 가입자가 동일 상병으로 같은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가 병원에 갔다, 나 병원에 갔다, 뭐 다 병원에 갔다 이렇게 외래를 중복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외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제 최적의 방법으로 이제 요양급여를 실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일반적 원칙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제를 살펴볼게요. 약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고시를 하게 되면 요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 그 학생들 일반 의약품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진통제 타이레놀 같은 것도 옆에 그 깍에 보면은 효능이라든지 효과, 그 다음에 용법, 용량 이런 것들 다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 일반 약이라든지 뭐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보겠죠. 만약에 이제 진통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알 먹어야 되는지 두 알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뭐 가끔 보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약제 같은 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처방을 할 때 이거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질병명에 맞게 효능이라든지 효과가 이제 발생되는 이런 약제를 이제 그 처방을 해야 되고 투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환자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방이나 투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약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 진통제 같은 거를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한 알, 그 다음에 최소 8시간 간격을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써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효능이나 효과 같은 경우는 뭐 두통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몸살에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엉뚱한 그 질병명을 집어넣고 이 약을 투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루에 하나,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3번 투약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그 처방을 하루에 막 6개씩 7개씩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 PRN이라고 해가지고 필요시 처방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처방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적게 투약을 이제 처방을 해야 되지 너무 많이 처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진료상 2가지 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을 하게 된다. 근데 사실 뭐 그 의원 같은 데 가면 뭐 하다못해 뭐 감기를 앓고 가든 아니면 뭐 장염을 앓고 가든 알약 하나만 주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2개 이상 의약품을 병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 품목 가지고는 치료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 증상이 열도 있고 기침도 있고 소화도 안 된다. 그러면은 요 세 가지 품목의 약을 처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분이 그 증상을 호소하기를 뭐 다른 거 뭐 열도 없고요, 다른 증상 하나도 없는데 기침만 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품목의 약을 병행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그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오남용 피해가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같은 경우는 1세대부터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3세대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래 의원 같은 경우는 1세대 항생제부터 쓰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학생들 그거 알지 모르겠어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소문이 나요. 그래서 저 병원은 진짜 약이 잘 듣는다. 저기 가면 뭐 이틀만 해도 쑥 낫는다. 뭐 저기는 완전히 뭐 만병통치약이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대부분 이제 뭐 3세대 항생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심평원에서는 굳이 이 질병 가지고 3세대 항생제 쓸 필요가 있었냐라고 하면서 또 이제 삭감하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약제에서 삭감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환자분들이 효과를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을 빨리 가라앉히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뭐 관절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그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거를 악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스테로이드 제제 뭐 우리 코티졸이라든지 아니면 덱사메타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면 어르신들이 효과가 금방 나타나거든요. 예, 효과가 금방 나타나니까 막 입소문 해서 병원이 잘 되면 이제 치고 빠지는 이게 이제 뭐 우리 병원은 목도 좋고 뭐도 좋아서 환자군도 좋아서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크게 돈을 받고 빠지는 이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병원도 있는데 이 코티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신피질 호르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코티졸을 처방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염증도 떨어뜨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알지 모르겠는데 이 코티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부신피질에서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막 이렇게 분비를 해요. 예, 분비를 하면은 일단은 이제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심폐 기능 활동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심폐 활동이 막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행동을 해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또 뭐냐면 얘들을 이제 계속 투약을 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예,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노화 촉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코티솔이라든지 덱사메타손 뭐 이런 것들을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쿠싱 신드롬에 걸릴 확률도 있거든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이 막 증가하면 생기는 질병이 쿠싱 신드롬이잖아요. 이거 가끔 또 다른 과목에서 시험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쿠싱 신드롬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가 이은하 씨라고 무슨 밤창가 무슨 노래 불렀던 이은하 씨가 가끔씩 매스컴에 나와서 나는 쿠싱 신드롬에 걸렸다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얼굴은 달덩이이고 이제 몸매는 조금 이제 가늘어져 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뭔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이제 질병,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이제 쿠싱 신드롬이 이제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콜티솔이라든지 덱사메타손 이런 것들 처방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말 나온 김에
그 부신피신 호르몬이 막 많다, 많이 분비된다 라고 하면 쿠싱 신드롬에 걸리고, 부신피신 호르몬이 적게가 분비가 되면 우리 에디슨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질병이, 그러니까 부신피신 과다 저하에 따라서 질병이 또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약간 즉각적인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병원도 이제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제를 이제 그 남용하게 되면 또 이제 환자분들은 오용하게 되고, 이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제 같은 경우도 요 효능에 따라서, 그 다음에 2가지 품목 이상 병용할 때는 꼭 이 하나 가지고는 효과가 어렵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처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변에서 보면 물론 이제 그 아프시니까 빨리 효과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이렇게 질병을 초래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사. 네. 주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경구투약제, 오랄필이 효과가 뭐 많지가 않다, 아니면은 이제 그 우리 경구투약 많이 하게 되면 위장장애 이런 것들도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위장장애가 심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응급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속효성이라고 해서 빨리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필요가 있을 때는 주사제를 이제 투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우리 그 덱스트로스 그 뭐 5% 포도당, 10% 포도당, 50% 포도당 이런 것들은 이제 주사로, 그다음에 이제 전해질, 그래서 NAK 같은 경우도 이제 적절하게 투약을 해가지고 빨리 우리 몸에 이제 항상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해질 제제라든지 아니면 뭐 복합 아미노산 제제, 뭐 아니면 이제 뭐 캔서 환자분들이라든지 LC 환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복합 아미노산 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사로 맞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도 이제 경구약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혈액 대용제라든지 혈액이라든지 혈액 성분제제, 그래서 우리 팩셀 그 전혈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혈액 성분, 우리 학생들 그 헌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헌혈할 때 이제 전혈로 헌혈하기도 하고, 이게 뭐 혈장으로만 이제 수혈 헌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저 혈장 제제냐, 적혈구 제제냐, 백혈구 제제냐에 따라서 이제 필요하면 혈액 성분 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주사밖에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주사 처방에 의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경구약하고 주사약을 동일 성분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구약으로 하든 주사약으로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광범위 질환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경구약이 조금 투약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빨리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구약과 주사제를 이제 복합적으로 이용하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거는 이제 경구약이든 주사약이든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재료 같은 게 있죠. 치료 재료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치료 재료에 들어가죠. 그래서 뭐 우리 인공제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카탈락 수술할 때 그 인공수정체 뭐 이런 것들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고관절, 골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티타늄 제제에 인공관절 뭐 이런 거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인공제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방사선 기기 뭐 CT라든지 MRI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죠. 뭐 꺼즈라든지 봉합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인체 조직도 치료 재료에 들어가죠. 그래서 뭐 뼈라든지 피부라든지 인공혈관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 재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뭐 약사법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의료기기법에 의해서 이제 꼭 허가된 거에 의해서 허가되고 신고되고 인증된,
우리 뭐 이런 이제 수술 방법 같은 경우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신의료 기술에서 이제 허가된 뭐 치료 방법이라든지 수술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인정된 거에 한해서만 우리가 치료 재료에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이제 정액제로 되어 있는 우리 카탈락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다라든지 아니면 뭐 수술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행위별 수가제로 이제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비급여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치료 재료 같은 경우도 이제 수가 산정을 할 때 어떤 것들이냐, 그리고 이제 허가되고 신고돼서 인정이 되면 이제 보험 수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이제 비급여로도 이제 치료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네.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뭐 기본적으로 진료상 필요하다 그러면 2번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2번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2번 지시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잠깐 쉬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상급 병원도 그렇고 뭐 그 권역별로 해가지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시골에 계신 분들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입원 진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큰 병원 좀 옆에 주변에 보면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시면 그 전날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개 진료과를 이제 오신 김에 보시려고 하는데 하루로 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하루 이틀 숙박을 하시면서 이제 그 숙박 시설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진료를 받으시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입원 같은 경우는 꼭 진료상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돼야만 이제 입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 사용할 때는 아까 얘가 잠깐 얘기했던 이제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이제 그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의료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식약처에서 이제 어떤 신의료기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은 그래서 이제 그 통보가 된 이런 것들에 한해서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료 장비 같은 경우,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의료 장비는 현황 같은 거를 심평원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잠깐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료 장비가 현황에 들어가 있는 이러면은 우리가 그 수가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위급여 일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의료 수가 같은 경우는 상대가치 점수 곱하기 환산지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곱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10원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4452파는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이제 5원이다 라고 하면 5원이면 올라가는 거고 4원이다 그러면은 그냥 빼는 이제 4452 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가감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산하는 것도 있고 감액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상대 가치 점수에다가 이제 가감률을 곱하는데 이 점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수점이 발생을 하는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4452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금액 10원 미만은 4452을 하게 되고 점수, 가치 점수 같은 경우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4452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의료 수가 산정을 해가지고 항목을 이제 5천여 개가 넘는 이런 그 분류를 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치료를 하다 보면 아무리 많아도 분리되지 않은 진찰이라든지 처치라든지 수술, 뭐 기타 치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 가치에서 가장 유사하다라고 이제 해당하는 거에다가 거기에 맞춰서 산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거하고 또 다른 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행위급여, 뭐 정액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뭐
그니까 이제 그 소비가 많으니까 공급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 공급을 하려면 소비가 있어야죠. 공급을 하는데 우리 그런 뭐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그 이렇게 약간 사용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제 그 공급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인데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환자가 있다. 근데 이제 경제성이 없어 가지고 뭐 생산도 잘 안 하고 수입도 어려운 이런 약재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딱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퇴장 방지 의약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퇴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퇴장 방지 의약품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원가에다가 10% 가산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행위급여 우리 수가 산정할 때 이제 그 10원 미만은 4452을 하고, 이제 그 점수 상대가치 점수 같은 경우는 소수점 세 자리에서 4452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고, 분류되지 않은 이제 그 코드가 있거든요. 그 코드에 없는 것들은 이제 유사한 품목으로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우리가 이제 그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퇴장 방지 의약품이라는 것들이 꼭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 가산을 해서 이제 퇴장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종별 가산율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상대가치 점수에다가 환산지수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은 30% 적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30%를 적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 당연히 상급 병원은 알 테고, 여기 보면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에 설치된 요 세 가지, 치, 한, 특. 그래서 치과, 한의학과, 그 다음에 특수 전문 병원, 요런 것들은 이제 30%에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25%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이죠. 25%는 여기 보시면 치과, 한의학, 그러니까 이제 그 특수 전문 병원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한만 25% 적용이 돼요. 그리고 20%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병원, 그 다음에 그 15% 같은 경우는 의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 가산율을 주는 거는, 이제 그 종별 가산율을 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종별에 따라서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뭐 투자 비용이라든지 인력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상 차원으로, 그리고 또 위험률도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난이도가 높은 이런 질병들을, 이런 수술들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인정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30, 25, 20, 15 이렇게 이제 그 종별에 따라서 가산을 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 우리 지난주에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약국, 희귀의약품 난치성 그 필수의약품센터,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건기관, 그 다음에 이제 조산원, 그 다음에 사업장 부속 요양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사업체에서, 사업장에서 자기 직원들이라든지 그 직원의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종별하고 상관없이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 요 네 가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진료료, 진찰료라든지 입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종별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 점수당 가게 되는 거고, 조산료도 마찬가지고요. 의료기관은 진료 수가, 약제비라든지 치료대 이런 것들은 종별 가산율하고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뭐 팍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치료 재료대 같은 경우는 뭐 꺼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 상급 종합병원하고 의원하고 쓰는 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별 가산율에 적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종별 가산율의 예외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처리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뭐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방사선 촬영을 하면서 C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C자 모양의 영상 증폭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종별 가산율에, 그러니까 뭐 C암 같은 경우는 우리 리덕션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손이라든지 관열적으로 해가지고 뼈 관절 같은 거 맞출 때 리덕션 같은 거 할 때 이제 C암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종별 가산율에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퓨전 펌프. 우리 이제 그 간호사들이 수액 달아놓고 그 가트수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제 1분에 몇 방울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하면 이제 가트수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뭐 환자분들이 움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너무 빨리 맞으면 또 심장에 부담이 되고 또 너무 늦게 맞으면 또 이제 뭐 지혈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만들어진 게 인퓨전 펌프.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 놓으면 기계에 의해서 적절하게 떨어지는 속도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인퓨전 펌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종별 가산율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응급 뭐 기본 진료로 이런 것들도 이제 종별 가산율에 들어가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등수가라는 게 있는데, 차등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원급을 대상을 해서 환자가 기본적으로 뭐 한 달에 몇 건 이상 진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으로 조금 수가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적용 대상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일반 그 양방의원은 빠졌어요. 양방의원은 빠졌고,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이런 경우 이제 뭐 그 약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제 건수가 될 거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진찰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기본이 75건이에요. 75건 이하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그 한 달에서 한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9월에 진료를 뭐 20일을 했다. 20일을 했는데 그걸 나누어서 하루에 진찰 횟수가 몇 건이냐. 근데 25건 이하다. 그러면 100%. 그 다음에 75건에서 100건 사이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10% 가산을, 그러니까 가감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0건에서 이제 150건이 된다. 그러면 75%.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10%, 15%, 25%씩 이제 가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차등으로 수가를 내게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네. 그래서 차등수까지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75건, 100건, 150건. 그 다음에 100%에서 10%, 15%, 25%씩 이렇게 가감된다라는 거. 자, 여기 보면 평일 주간 진료에만 해당한다. 그럼 야간 진료는 요 차등수가에서 제외한다라는 얘기인데, 야간 진료가 우리 보통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오전 9시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 이제 가감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가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미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제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해당상 차등수가에서 적용이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초진, 재진 이런 것들도 구분 없어요. 그냥 이제 진찰 횟수라든지 조제 건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등 수가에서도 예외 있죠. 예, 그래서 사업장 부속기관이라든지
이제 그 공휴일 야간 진료 가산료 같은 거는 이제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에 따라서 이제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하시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차등 수가에서 예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점수,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업무량, 인력, 장비, 시설 이런 자원의 양 플러스 위험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 보면 이제 구성 요소가 업무량이라든지 진료 비용이라든지 위험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소급을 해가지고 그걸 상대적으로 점수를 나타낸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원하고 위험도를 계산하겠다. 그래서 이제 업무량 같은 경우 의료인이 수행하는 이제 그 업무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료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시술자 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담 닥터가 있고 옆에 이제 그 서브 닥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제 그런 서브 닥터들이라든지 간호사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치료 재료, 이런 이제 비용까지도 다 상대 가치 점수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사고 발생 빈도에 따라서 이제 위험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위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의원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 이런 발생 빈도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질병의 그 경증도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이제 의원을 가기도 하고 종합병원을 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위험도까지도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양급의 적정성 평가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요양급의 적정성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약제라든지 아니면 치료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과다 제공을 하겠다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방지하고자 이런 이제 적정성 평가라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2000년 7월 1일부터 이제 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심평원에서 그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정성 평가 같은 경우는 유형이 여기 보면 약제 잘 쓰고 있는지, 항생제 오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굳이 시색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우리 만성질환 환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그 서비스가 너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